매체에 맞게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플롯이고, 여기서 내러티브를 조금 모호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내러티브는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 어떤 서사성 또는 어떤 개인의 역사 등을 포괄하는 되게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진행, 인과관계 아니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어떤 서사성, 되게 좀 범위가 넓어서 여러 가지로 막 사용이 되는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에 대한 담론은 내러티브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도 어느 정도 혼합이 되겠지만, 내러티브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서사로 바꿔서 여기서 보셔도 아마 무방하실 거예요. 저는 좀 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어쨌든 내러티브다.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개념이 지금은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발제의 시작이라서. 근데 이 발제를 진행하면서 뒤로 갈수록 이제 각자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이야기라는 게 뭘까 하는 게 더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에서 얻을 수 있고 사진에는 없는 게 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사진 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책이 이거예요. 이건데, 작업물들 이건데, 이것도 뭐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이 나름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나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제 나름의 어떤 서사를 가지고 열심히 끼워 넣어서 순서를 맞춘, 또 배치나 배열이나 아니면 그 크기나 나름대로 신경을 쓴 하나의 책이란 말이에요. 글은 없지만 사진으로 어떤 일련의 서사를 만들어낸 작업이었는데, 저는 되게 아쉬웠던 거죠. 여기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어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이야기의 형태가 주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야기란 무엇인가, 또는 이야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야기인가? 바꿔 말하면 왜 이야기가 필요할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야기가 필요할까라는 거는 이야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왜 살지? 이런 질문이,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야기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소비하는 이야기들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근데 그 본질에 가까워진다면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좋은 이야기란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 라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영화 감독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만들겠죠? 소설을 읽겠죠? 이게 왜 좋은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야기가 없는 그런 매체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사진이 있겠고, 이야기는 네. 내러티브의 이야기라고 서사성이 결여되어 있는 매체들이 있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하실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오페라 같은 극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와 음악이 결합한 형태이지만, 그런 극을 완전히 배제한 형태의 음악은
이야기가 본질적으로는 사실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청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체이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진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제 의견입니다. 사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한 장의 사진으로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왔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페인 내전 발발되기 전에 한 그냥 시골 동네에서 마을 모임을 가졌던 당시의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은 사실 그 배경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스페인 내전 당시에 어떤 공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습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찍힌 사진인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사진이죠. 그다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니아 전쟁 때 이제 그 포토저널리즘 기자가 거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되게 신문 1면에 크게 나왔던 사진인데 그 밑에 엄청 큰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문장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감히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저 이미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무언가는 말해주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의구심을 들게 하죠. 물론 보스니아 전쟁, 그 다음에 군인의 민간인 폭행,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무고한 민간인이다 라는 일련의 정보들이 신문에 같이 게시가 됐기 때문에 저 사진은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한 기록이자 증명이었어요. 근데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저 사진만 단독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거는 영화 스틸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출된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이제 매체 관련해서 좀 비판적으로, 사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거는 착각이다라고 되게 단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사진이 그 자체만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되게 강력한 충격이죠. 우리는 어떤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잊을 수가 없어 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진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충격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진은 이런 기록된 사진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포토 저널리즘 아니면 뭐 전쟁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진은 어떤 기록이자 증명이자 시각적인 등가물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런 거 말고도 되게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그 사진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스라엘이랑 지금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과연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부서진 민가의 사진, 참혹하게 널브러진 어떤 시체의 잔해들, 이런 이름 없이 알려진 사진들은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자기 입맛에 변형하고 조작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현장과는 다르게 조작돼서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스페인 내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쟁 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진, 하나의 사진이 심지어는 양국 모두에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전쟁에 참혹한 사진이다 하고. 사진이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충격을 전달하는 힘은 있겠죠. 근데 사진이 우리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다 라는 게 제 전제입니다. 네. 여기서 내러티브가 주관에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에 있는 게 없다는 내러티브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플롯을 좋았을 때 내러티브가 각자에게 희생되는 게 아니라 객관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거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둘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게 그냥 창작해서 만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여태까지의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본론은 아니고 그냥 사진이랑 일목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까락스처럼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죄송합니다. 좀 빈틈이 있어도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나눠드린 걸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혹시 발제 제목에 대해서 다들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왜 이야기인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에게 왜 이야기가 필요할까? 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경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저 영화를 되게 멀리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단편 영화 작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뭐 여기 계신 어떤 영화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일까? 라는 고민들.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작업에 되게 몰두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진은 진짜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실 더 멀리하고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써져 있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영화를 보고 싶고 나는 그래도 영화여야 돼. 라는 그 마음 한켠에 그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주변에 영화 감독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닌 것 때문에 그러나? 내가 부모님한테 약속한 것들 때문에 그러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화를 찾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나 왜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지? 나 왜 영화여야만 할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만들면서 느꼈던 그 정서를 이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도 아무리 좋은 어떤 뭐 책을 읽어도 그 기분에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왜 영화여야만 할까? 사진이랑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과 영화를 비교를 하게 됐는데 영화에는 있지만 사진에 없는 게 하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있겠죠. 어떤 서사성, 운동성이 있겠죠. 자, 우선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라고 포괄해서 말하는 단어가 이제 영화나 어떤 뭐 드라마 같은 이론에서 되게 여러 가지 영어 단어로 불리잖아요. 그 영상 전공하신 분들 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세 가지 이야기라고 부르는 세 가지가 있죠. 아시는 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질 건데 몰라도 막 던지시면 돼요. 영어 단어 세 가지로 이야기라는 거를 분류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스토리. 이것도 이야기죠.
플롯. 마지막 하나 아시는 거? 케이스. 네? 시퀀스 케이스. 하나는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를 혹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라고 했을 때 스토리는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건과 갈등 중심으로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를 뜻하죠. 넘어가서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는 이제 기록 아니면은 전쟁 사진, 저널리즘 사진 같이 치열한 현장을 목격해서 증명하는 그런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현대 미술계에서 그런 사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술 사진도 있고 스냅 사진도 찍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진을 찍죠. 핸드폰 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죠. 근데 그런 사진을 예술 사진을 업삼아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사진 책을 내거나 아니면 전시회를 하는 걸 되게 갈망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자기가 그 전시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명성을 얻고 싶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만들게 된 것도 내 사진들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나열되고 배치되면 그 배치에 따라서 그 일련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 시각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려는 말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글이 전시회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이런 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진을 배치하고 나열함을 통해서 내 시선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네. 시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라는 게 사실 사진 여러 장 붙여놓은 게 우리가 이건 어떤 이야기야 라고 보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근데 사실 한 장의 사진은 은유성을 가진 시각 언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이 가질 수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는 그 단독의 사진 한 장에서는 드러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진 앞에, 뒤에, 그 다음에 이 사진이 어떤 맥락에서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되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황혜지 작가님의 마고라는 전시를 담은 도로기자 책인데, 이거는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초상, 여성들의 초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필름 카메라로 작업을 하시고, 요것만 보면 그 작가님 어머님이시거든요. 맞나? 어머님이실 거예요. 어머님이신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죠. 그냥 뭘까? 근데 이 사진들이 어떤 일련의 순서에 대해서 배치가 되고, 대충 넘겨볼게요. 배치가 되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정서 정도로는 다가오는 게 있겠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전을 열고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유성을 가진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에 따라서 뭔가 배치한다면 어떤 하나의 문장이 되지는 않을까? 어떤 하나의 언어가 되지는 않을까? 그게 어떤 아주 작은 서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대해서 너무 좀 신랄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써놨지만 사실 사진이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막 범람하고 있고 우리한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단 한 장의 프레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뭔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가 간결하게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뭐 한마디 하자면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연출되는 거잖아요. 다큐멘터리도 결국 옆에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게 어떤 연출의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고, 근데 그 피사체가 의식하지 않고 가장 생생하게 그 당시의 사진을 포착해서 담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카메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뭐 초소형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그런 진실된 포착을 가능한 건, 진실성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포착은 사진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정이 왜 안 좋죠? 까락스는?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네. 질문이 있나요? 네네네. 자, 뭐 음악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건 뭐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컨셉트 앨범이라는 게 있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저런 이제 왼쪽에 있는 음반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1955년도에 나온 음반인데, 저 전까지는 하나의 앨범을 만들다고 하면은 그 각 곡 간의 어떤 유기성이나 연결성이나 서사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저게 어떤 시초로 해서 이때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고 하나의 앨범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 앨범 단위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컨셉트 앨범이 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틀즈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페퍼 상사의 외로운 심장 클럽 밴드 앨범인데, 컨셉트 앨범의 어떤 전형을 완성시켰다라는 평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런 음반입니다. 그냥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끊임없이 다른 매체에서도 이런 이야기, 어떤 서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재밌다. 맞죠? 이야기는 재밌죠. 아직 안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밌죠. 제가 할 얘기는 그건 아니고, 혹시 그 엠번방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언론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외침이 있었어요. 그게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 저거 그냥 범죄자 새끼인데 왜 자꾸 저 사람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래?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저는 이런 말 자체가 그 이야기의 힘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범죄가 뭐 달라지나요? 피해자들의 뭐 고통이 경감되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왜 그럴까? 얘기를 해봅시다. 자,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혹시 뭐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제 가족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막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나 하셨다고 칩시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셨어요. 무단횡단이라고 칩시다. 무단횡단을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무단횡단을 한 걸 보는 거랑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걸 보는 거랑 그 느끼는 감정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무단횡단은 너무 약한가? 뭐 개꼰대짓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감정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호르몬의 작용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그 혈연 관계의 끈끈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내가 쌓아온 그 길고 장황한 이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길고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너무 많은 모습을 봤고 너무 복잡한 모습을 봤고 지금 내가 본 저 무단횡단이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타인이 무단횡단을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무단횡단 하는 그 장면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결국 아까 그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샤우스가 밍을 찌르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까락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시선 없음이라는 시선, 어떤 객관적이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샤우스가 밍을 찔렀어. 근데 우린 샤우스를 비난할 수 없어. 라는 게 4시간 동안 우리 앞에 스크린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 샤우스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기 섞여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칼로 찌르는 그 하나의 장면으로 저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판단을 유보한 거죠. 네. 결국 이 챕터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챕터 넘버링이 좀 잘못됐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혐오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혐오라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나 모기에 대한 혐오나 아니면 막 음식물 쓰레기에 굴러다니는 구데기에 대한 혐오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떤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혐오한다는 거겠죠. 혐오가 왜 일어날까? 혐오는 어디에서 출발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저 사람을 혐오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혐오할 수 있는 대상? 자, 대상화 또는 타자화라는 개념이 있죠. 혹시 대상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다들 들어보셨겠죠? 혹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대상으로 대상으로 보는 거죠. 대상화가 좋은 건가요? 부정적 의미로 쓰이나요? 왜 부정적 의미로 쓰이죠? 어쨌든 우리 앞에 놓여진 건 다 우리의 대상이고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오브제?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채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쁜 거죠? 주체로 봐야 하는 이유?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저는 혐오는 네. 무지에서 오는 걸 느끼긴 해요. 대상화하는 그런 이성을 대상화 시킨다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다 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것처럼 너는 그냥 발표잖아. 대상화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나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는 주체가 있고, 근데 대상화가 되는 순간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비추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이 대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까지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까락스 의견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대상화는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대상화되는 약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상화되나요? 아니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는 나쁜 맥락으로 쓰이죠. 근데 이 대상화 과정에서 까락스가 말했듯이 무지에서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 무지가 무엇에 대한 무지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대상에 대한 역사가 아닐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닐까 라는 거죠. 우리가 길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지금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진짜 급하게 어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아니면은 진짜 막 카페에서 개진상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끔찍한 하루를 보냈겠구나 라고 아량 넓게 포용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대상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만연한 혐오가 뭘까요? 지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어떤 문제, 여성 혐오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은 대상화된 어떤 집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여성은 집단으로 사유되지만 남성은 개인으로 사유된다 라는 말이 있죠. 여성은 이제 기득권층인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남성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으로 분류되고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배제된 채 미디어의 입맛대로 편집돼서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남충,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생애를 포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 저 사람 명품백 메고 있네. 아, 저 사람 뭐 스타벅스 물병 가지고 헬스장 왔네. 이런 말들이 사실 그런 어떤 맥락을 전혀 포괄할 수 없는 그런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서야 조금 방송계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굿걸이라는 프로그램을 볼까요? 그 여성들 아티스트가 나와서 경쟁을 하나? 아무튼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여성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은 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뭐 편의를 위해서 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영화의 짧은 클립을 봤는데 주인공이랑 어떤 남자애가 자동차 경주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너 자동차 경주에서 졌으니까 난 쟤한테 갈래 이러고 가요.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여성들에게 부여된 이야기는 없죠. 그냥 이야기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창조해낸 누군가의 대상화, 타자화가 작용한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죠. 벨마와 루이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저 여성들의 이야기죠. 저 여성들의 서사죠. 저들이 주체고 저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죠. 뭐 아니면은 벌새,
우리는 대단한 사건도 없고 대단한 뭐 갈등도 없지만 은희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떨 수 있으며 어떻게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시작하면서 봤었던 델마와 루이스, 그 다음에 은희의 모습은 영화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영화가 시작할 때 델마와 루이스는 뭐 여자 종업원 아니면은 그냥 가정주부였지만 영화가 끝났을 때는 그냥 델마와 루이스인 거예요. 은희도 처음에 뭐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살고 있는 여고생이지만 영화가 끝날 때는 그냥 은희인 거예요. 저는 이 2시간가량의 길고 장황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 있는 이야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저 그냥 객체로 소비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동차 경주에서 이겼어, 난 너 거야,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여성들. 그들은 이야기 안에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의 이야기를 가진 건 아니죠.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배경이 있고 고민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저는 뭐 좀 거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야기라는 게 어쩌면 개인의 주체성이나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아닐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개인의 주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혐오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건지 네네. 이게 의미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거되는 거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이야기 자체에서 혐오를 느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살아왔던 거를 미루어 봤을 때 느끼는 혐오는 맞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을 혐오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단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 이야기가 있으면 혐오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하고 내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해가 좀 가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약간 네오는 이 범죄자에게 서사를 보여주지 말라라는 명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한 거네요. 네, 그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는 맞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분명히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사람을 봐야 한다고 모두가 합의한 시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벌해야 될 거는 뭐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범죄자한테 서사를 부여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니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저도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인터넷 사태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사상살인 이춘재와 관련해서 뭐 어떤 거요? 그 이춘재와 관련해서 경찰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스토리가 완성이 돼서 공포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이런 명제가 거의 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화두처럼 거의 붙여지고 있잖아요. 범죄자에게 서사를 보여하지 말라, 죄로만 바라보자.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진리처럼 굳어지게 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발장 같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서사가 저는 그 재판과 그 양형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그 범죄에 어떤 사회 구조적인 그런 책임도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발장 같은 이들이 그냥 단순 절도죄로 분류해서 형법으로 그냥 빨간줄 그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그 일련의 범죄의 행각들을 통해서 그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그 구조와 시스템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부강노동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에 덧붙여서 걱정되는 게 청소년 범죄예요. 청소년 범죄에서도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게 적용이 돼버리면 좀 어렵지 않을까. 같은 맥락에서 좀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되게 저 하나 얘기해요. 네. 일단 저는 여기에 원래 엠번방 사건이라고 써놨는데 지웠거든요. 제가 너무 그 엠번방 사건에 몰입해가지고 요 명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는 충분히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확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맥베스 하실 말씀은? 그러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전 여기서의 서사가 이 엠번방 사건 때 사용된 이 서사라는 용어가 내러티브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가해자고 피해자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집에서 총망 같던 장남, 의대 지망 근데 사건으로 뭐 어떻게 돼? 라는 문장이 붙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가 아니라 사건의 조명이 이 집안을 이끌던 장남인데 이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게 하는 맥락에서 그걸 방지하자는 거에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발장이나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서사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얘네가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가 안 좋고요. 이런 서사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때 그 사람들 옹호하려고 평균 남성 가해자들에게 붙이는 그런 프레임을 붙이진 않잖아요. 장발장 얘기할 때는 장발장은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그 사회가 그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다가 서사가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흰설수살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범죄는 모르겠고 여성혐오 범죄에서만 범죄를 본다면 가해자의 서사를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해자의 이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간 되게 애매한 게 언제나 형량 이제 양형을 할 때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법감정이나 아니면 그 여론 같은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양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동정인 여론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런 범죄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좀 불우한 이유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가지고 가해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선전성이 있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참 구분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듣는 대중들 자체가 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그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에 좀 그게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법적
자극적인 그 불법 행하는 행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진 그 법으로 처단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헌법상의 권리로 거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 말씀 나누신 것처럼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니면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감추려서 그것들이 중심이 되게 내세운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그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변호인이 붙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에 어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서사가 가진 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N번방에 좀 매몰돼가지고 다른 어떤 케이스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쓸 때 있어서 좀 막 이 명제에 반박할 수 있는 그 그냥 길손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챕터에서 다 그래도 이해가 가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길고 장황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인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지금 자기 뭐 연애를 하고 있다. 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대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는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해온 말도 있겠죠. 사랑이란 뭐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맨틱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하루키가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건 자아의 무게와 맞서는 동시에 외부 사회의 무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영철 씨는 나의 없음과 너의 없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우리 사이에는 격렬하지 않지만 무언가 고요하고 단호한 일이 일어난다.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전체 글은 더 멋진데. 또 이제 연애의 발견이란 드라마에서 정유미 씨가 에릭한테 나는 사랑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사랑은 그걸 지켜내려는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뭔가 이렇게 분명한 단어로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어쩌면 우리 인간과 관련된 감정들, 정서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인간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때 충성, 헌신, 배려,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포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하면 그거 친절이야. 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사회화와 교육의 과정 속에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런 행동들 또는 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담아내기가 어렵죠. 내가 26년을 살아왔는데도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단어로 문장으로 절 설명을 하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말했던 사랑, 우정 같은 개념들은 어떤 해석을 부여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길고 장황한 이야기 안에 포섭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로맨스 영화가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뭐가 있죠?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좋은 영화죠. 또 뭐가 있죠? 그 에단 호프 나오는 비포 선라이즈? 비포
비포 선셋? 비포 선셋, 비포 시리즈. 까락스 생각나는 거 보이나요? 캔넬스 감사합니다. 여기 써놨는데 안 써져 있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건 사랑이야라고 누가 말해주나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되나요? 그 대사에서 이건 사랑입니다. 난 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건 사랑이 되나요? 아니죠. 근데 그 각각의 영화마다 제각기 다른 사랑이 있고 제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영화는 사랑이라는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2시간의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터널 선샤인의 사랑을 또는 폭네프의 연인들에 나오는 사랑을 또는 아까 무슨 영화 얘기했었죠? 비포 시리즈에 나오는 사랑을 단어로 문장으로 정확하게 포착해서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터널 선샤인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할 줄 알면서도 이 스폰가?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 안 보긴 했는데 네, 상관없나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걸 알면서도 기억을 잃어버린 두 남녀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죠. 또 뭐 영화 그녀 같은 경우에는 AI랑 인간이 사랑을 한대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감이 올 수 있을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야, 남자랑 남자가 사랑할 수 있대 라는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자랑 여자가 사랑을 한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떤 긴 그리고 복잡한 장황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도 난 전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게 물론 좋은 이야기, 섬세하게 만든 좋은 이야기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이제 의미론이라는 게 있고 활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갖다 썼습니다. 의미론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저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어떤 언어를 써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의미론인데 활용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야 오늘 너무 덥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게 창문 좀 열어달라 일 수도 있고 그냥 덥다라는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옷을 많이 껴입었다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속해 있는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맥락에 있는 거겠죠.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불분명한 어떤 개념들, 사랑, 우정, 어디에 있고 또 언제 하고에 따라서 계속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울 수 있는 것들이 그 맥락 속에서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 그게 이야기가 가진 힘이다. 맨 밑에 써놓은 걸 읽자면 인간을 유형으로 가둘 수 없듯이 요새 MBTI 많이 하죠. 저는 ENTJ인데 ENTJ도 좋은 사람이 있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ENTJ랑 INFP 연애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8년, 10년을 만났는데 MBTI 해보니까 완전 상극이다더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뭐 얘랑 나랑 MBTI 찰떡이야. 사주 개 잘 맞아. 하는데 만나보고 막 며칠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인간을 유형으로 가두고 뭐 분류하고 대상화하고 편하고 뭐 때로는 재밌지만 그게 옳다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야기의 형태를 제시를 할 때 그런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그런 개념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일 수 있는지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로 포획하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질문. 네네네네. 제목이 챕터 제목이 길고 장황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 네. 챕터의 첫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문장으로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네. 이런 제목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냥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 못하니까 길고 장황하게 100문장, 1000문장 하면 정확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석될 여지가 네.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안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그쵸.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10분만 보여줬는데 막 전부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챕터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 때론이 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고 단순히 개념화에 대한 더 많은 풀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겨있는 모습들을 가정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거에 내가 동의하느냐 마느냐 내가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사전 작성으로 한 3단을 할 거를 100단으로 하고 읽으면 되는 것 같고 사랑에 담겨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쓰셨다는 인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유려하게 잘하시네요. 근데 이 발제, 그러니까 이 챕터 제목이랑 네. 그 밑에 내용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에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정확하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적으셨던 그 길고 장황한 이야기랑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들은 예시로 드신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는 영화들 아니, 하나의 길고 장황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단지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는 그냥 아니요. 그 길고 장황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 문장 아니면 어떤 유형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비해서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좀 장황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길고 장황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의 성질 자체가 길고 장황하다는 게 이해했어요. 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넘어가서 이거는 좀 제가 막 플레이를 쓴 건데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풀어서 쓴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고 또 소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공격받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냥 저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던가 어떤 거대한 현대성에 대해서 고찰을 했을 때 이 어떤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인간성과 과연 잘 맞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사실 사랑, 우정,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충절, 헌신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보고 진짜 존경합니다 할 수 있나요?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사실 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살아왔고 내 이상형이 뭐고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에 반하고 라는 것들이 축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수많은 현장들에서 저는 좀 그런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알바하면서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 아니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막 부산에서 카피로 썼죠. 사람이 먼저다 맞나요? 부산 맞나? 부산에서 여러 가지 뒤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가치들, 되게 장기적인 가치들이 단순히 그런 형식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맥락은 완전히 결여된 채, 여러분 사랑을 떠올리면은 뭐 육체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말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서 도출되는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들이라는 형식만 남겨놓은 채 그 이야기나 맥락은 배제하고 어떤 이윤이나 어떤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인간성이 착취되고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저는 좀 합니다. 나중에 스터디로 한번 다룰 텐데, 이제 영화 속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건데, 이제 좌파 학자들의 얘기지만 장기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용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장기적인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장기적인 가치들, 인간적인 가치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고 무력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이거는 제 주장이지만 사람들의 감정이 되게 양극화되고 황폐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서비스가 기반으로 하는 거는 다 그런 인간적인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사이에 그런 인간성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를 조금씩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나요? 안 넘어갔네. 아까 전 챕터에서 보여주려고 한 건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SNS,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유튜브 하시는 분 보실 수도 있는데, 알바 유형별 말투 혹시 보셨나요? 알바 말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되나? 소리가 안 나오겠지? 소리 나오는데 네. PPT로 꺼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네. 그래야 PPT 별거 없으니까 끌게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죠 지금? 부족한가요? 9시까지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저 PPT를 네. 꺼요. 전체 화면을 꺼요. 그러니까 PPT 자체를 끄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금 이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더 못 키우나? 소리가 핵심인데. 제니프로 보실
들리죠? 개웃기다. 스타벅스 알바생으로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알바생. 구역삼 사거리점으로 놀러 오세요. 자, 뭐 저는 뭐 이해하기 쉬우라고 잠깐 짚고 넘어갈 거라서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예시로 들었는데 요새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플랫폼 산업들,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라던가 막 배민 라이더스를 배민 커넥트를 잠깐 했었는데 하면서 막 느꼈던 점이 이게 그 배민 커넥트 뭔지 아시죠? 자전거 타고 배달 다니는 건데 1시간 정도 사전 교육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배민 커넥트라는 기업이 여러분 커넥트 라이더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씁니다. 해주는 거 보험 처리. 돈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객과의 뭐 서비스, 그리고 뭐 커넥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합니다. 진짜 간단한 어떤 규칙들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어떤 고객과의 어떤 헌신, 사랑, 만족 이런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정작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런 것 뿐이라는 거죠. 나중에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번에 까락스가 자기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을 때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영상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다 하고 얘기를 했었나요 혹시? 들어보고 싶다고. 들어보고 싶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단위의 것들을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뭔가 쏟아져 나오고 나는 이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보고 넘겨.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무슨 어떤 진정성이 담겨 있고 하는 거를 점점 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소비 행태일 수도 있지만 감정이나 아니면 정서가 메말라가는 어떤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걸 더 많이 소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번에도 챕터 제목에 관한 건데 네. 챕터 제목이 위협받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의미가 이야기가 위협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야기 자체도 뭔가 위협받고 있고 여기서 약간 서비스 산업을 얘기했던 게 막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고객과는 사랑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서 이야기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챕터에서. 네. 제가 약간 이 부분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챕터 제목에 대한 건가요? 챕터 제목 사실 그렇게 고민 안 했는데. 네. 저는 제목 얘기하셨어요. 만약 제목 바꾼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한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위협받는 이유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알바 얘기했어요. 저도 알바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엄청 친절한 분이 눈이 같이 일하는 알바. 그 분은 진짜 막 죄송해요 쩔거든요. 서비스에 그러니까 이런 트레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보는 게 있으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10분이면 10분이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손님들이 단어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야기들이 공격받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우리한테 다가가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알바 1분짜리 영상을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봤다가도 저거 맞아 내가 이랬을 때 뭐 이런 생각 하나라도 더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접하니까 너무 많이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반응할 시간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양이 그러니까 이야기 양이 많아지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져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고기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소가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떤 과정의 도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윤이나 효율을 위해서 사라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야기들도 있다는 걸 저는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보통 어떤 영화는 이야기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영화는 또 이야기가 별로 안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벌새의 이야기와 트랜스포머 3의 이야기가 그 동등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좀 쉬운 분류로, 편의상의 분류로 상업영화와 예술영화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의 측면에서 그 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스펙터클의 영화와 내러티브의 영화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둘 다 뭐가 더 우월하고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재밌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묘사와 서사는 둘 다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있어서 재미를 느끼기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그래서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내러티브의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영화를 보는 게 그런 영화들이 되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한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영화가 더 낫고 이런 영화는 별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를 욕하고 다르된 형제의 영화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울로 이제 자취방을 옮기고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고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하고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너 지금 예술 영화 가지고 유세 좀 부리지 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내러티브의 영화는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화려하진 않잖아요. 뭔가 대단한 스펙타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종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경계 달대식에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그 우주의 크기가 저 멀리 광활한 실제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크고 복잡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인 거에 대한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어떤 내러티브에 관련된 영화들도, 내러티브에 대한 영화들도 그만큼 크고 그만큼 위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넘어가서 자, 이거 PPT를 보시면 웬일이 아니고 이제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홍대프의 연인들, 그 다음에 국제시장,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어느 가족, 그 다음에 로렌스 애니웨이예요. 홍대프의 연인들, 다리 위에서 먹고 자면서 노숙 생활하는 노숙자들이고, 국제시장의 저 할아버지, 괜히 시비 거는 성질 더러운 할아버지죠. 로렌스 애니웨이의 로렌스, 나이 30이 넘어서 남자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난 이제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한 남자예요.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시장의 저 가족, 국제시장이래요. 어느 가족의 저 가족들, 도둑질하면서 생계를 연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2시간 정도, 아니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되는 이야기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길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마주했을 때 이 주인공들을 영화 속에서 봤을 때의 감정과 같을 수 있을까? 아까 저희 가족 아버지 얘기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걸, 우리 아빠의 무단횡단을 봤을 때랑 모르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걸 봤을 때랑 느껴지는 감정의 차이는 이 사람의 방금 설명했던 그 단편적인 일부만을 받아들였을 때랑 이 2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힘은 대상화된 타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떤 주체, 아름다운 단독자로 만들어주는 것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정보만 알게 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대, 쟤는 저런 사람이고 얘는 이런 사람이래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 배경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영화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홍네프의 연인들을 보고 느꼈던 건, 내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봤을 때 어땠지? 아니면 내가 주변에서 커밍아웃을 한 사람을 봤을 때 내 시선이 어땠지? 또는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내 감정이 어땠지? 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야기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야기와 역사 속에서 이해하게 되는 힘을 얻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력을 얻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잔 손택이라는 분께서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타인의 고통과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연민을 느끼는 건 우리가 저 사람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건 내가 저 기근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저 고통을 똑같이 겪을 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연민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닐까? 쉽게 연민하지 않나? 근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단순히 연민하나요? 여성 혐오, 여성들이 고통받는 걸 봤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성들은 그저 연민하고 끝나나요? 창호가, 까락스가 아까 그 생일이란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가족을 잃어본 적은 없지만 어떤 보편적인 것 때문에 펑펑 울었고 너무 슬펐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거는 단순히 연민하게 되는 대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나와 관련돼서 생각하게 되고 연민이 아닌 연대로 한 발자국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 라는 말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